2024년 12월 서울중앙병원의 공기는 소독약의 알싸한 냄새와 창틈으로 스며든 겨울의 냉기가 뒤섞여 기묘한 정막을 자아냈다. 64세의 하연은 병원 12층 창가에 서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약전의 얇은 종이를 섬세하게 넘기며 원대한 꿈을 키우던 서울대 약대생의 고운 손. 그러나 이제 그 손은 40년이라는 가혹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조차 희미해진 거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결혼 생활 40년은 그녀에게 한기태의 아내라는 무거운 타이틀과 지워지지 않는 완성피로만을 남겼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까지 취득한 인재였으나 시댁의 가부장적인 압박은 가혹했다.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망조된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하연은 자신의 꿈을 서럽 깊숙이 쳐박아야 했다. 남편 기태의 사업이 위태로울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면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팔아 남편의 부도를 막아냈다. 하지만 기태는 그것을 당연한 전유물로 여겼다. 돌아오는 것은 내가 집에서 살림 말고 한 게 뭐가 있냐는 차가운 무시와 기아냥뿐이었다. 하연은 그 모든 모멸감을 가계부 여백에 눈물로 적어 넣으며 견뎠다. 하연아, 나 정말 무서워. 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침대에 누운 한기태가 가냘픈 목소리로 그녀의 옷소매를 잡았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얼굴이 흑빛이 된 남편은 한때의 오만함을 버리고 가련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연은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다. 걱정 마요. 내 심장이 당신한테 잘 맞는다잖아. 수술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예요.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다. 사실 그녀 역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처지였다. 의사는 한쪽 신장을 떼어내는 것이 그녀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탱할 유일한 밧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연은 수술 동의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이자 동시에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분주한 의료진의 발소리와 카트 끄는 소리로 가득했다. 하연은 수술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안경을 챙겨주기 위해 그가 머물던 병실 문을 열려 했다. 그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익숙하지만 생경한 목소리에 하연의 손이 얼어붙었다. 은서야. 나야. 이제 곧 들어간다. 걱정 마. 분명 마취전 투약으로 몽롱해 있어야 할 기태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고 소름 돋을 정도로 냉소적이었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 이번 수술만 끝나면 그 지긋지긋한 할망구랑은 영원히 끝이야. 콩팥까지 떼어줬는데 이혼하자고 하면 양심상 아무 말 못하겠지. 나도 40년이나 같이 살아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냐? 콩팥 하나 정도는 내 40년 인생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 거잖아. 심장이 벼랑 끝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은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의 악취는 선명했다. 남편에게 하연은 동반자가 아니라 장기를 추출해 바쳐야 할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 여자 콩팥만 확보하면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낼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30억 자산, 그거 다 우리 거야. 수술 회복되자마자 서류 던질 테니까. 하연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가도 이내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40년의 헌신이 퇴직금으로 내놓는 장기로 정의되는 순간 하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그 폐허 위로 서슬퍼런 복수심이 싹 텄다. 수술실 입구, 하연은 수술 가운을 입은 채 기태의 침대 옆에 섰다. 기태는 가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금방 갔다 올게라고 말했지만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소독실에서 집도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수술 중단합니다. 환자분, 간 수치가 급격히 폭등했습니다. 이 상태로 마취하면 수술대 위에서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요. 일단 내과로 협진 보내고 상태 지켜봐야 합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다. 기태의 추악한 육체가 스스로를 거부한 것일까? 하연은 안도의 한숨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서늘한 쾌감을 느꼈다. 회복실로 돌아온 후 아들 주성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이 왜 취소돼요?
엄마 신장만 주면 살 수 있다면서요. 주성은 기태를 평생 강인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믿어왔다. 아들의 질책에 하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병실 안에 정막을 깨고 흘러나온 기태의 육성은 잔인했다. 할망구, 콩팥은 퇴직금, 이혼 마침표 은서 마침표. 주성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라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마침표. 주성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하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성아, 이제 내 아버지는 없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괴물의 둥지였어. 이제 엄마는 나를 찾으러 갈 거다. 하연은 즉시 이혼 소송에 착수했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막내 동생 상우가 있었다. 상우는 누나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방대한 증거 조사를 시작했다.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진흙탕 싸움이었다. 한기태 측은 하연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이 부부 공동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했었다. 하지만 하연의 막내 동생 상우는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내연녀 최은서를 증인석에 세운 것이다. 은서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녀는 기태가 이미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기태를 배신하기로 상우와 합의한 상태였다. 최은서 씨, 피고 한기태가 당신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까? 상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기태 씨가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는 멍청해서 약사 면허로 대출 받아다 주면 자기 사업 자금인 줄 안다고. 그 돈으로 제 오피스텔 보증금도 해주고 외제차도 사줬죠. 기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 나쁜 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피고, 정숙하세요. 상우는 멈추지 않고 은서와 기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화면에 띄웠다. 기태, 그 옆편에 콩팥만 떼면 바로 이혼 서류 던질게. 조금만 참아. 300억 자산 중에 200억은 이미 빼돌려놨어. 은서, 자기야, 빨리 수술 받고 나랑 호주 가서 살자. 하연은 차갑게 기태를 응시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기태를 향한 비난의 장으로 변했다. 재판장은 기태의 장기 기증 유도 행위를 반인륜적 사기로 규정하며 하연에게 유례없는 150억 원의 재산 분할과 10억 원의 위자료를 판결. 피고는 원고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자신의 장기를 수급할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의 전 재산 중 원고가 기여한 80%와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포함해 150억 원을 청구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태의 전 재산 절반 이상이 하연에게 돌아갔고 기태는 빈털터리가 된 채 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내연녀 은서는 돈줄이 끊기자마자 기태의 전화를 차단하고 자취를 감췄다. 아들 주성은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왔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법정의 진실을 마주한 후 그는 극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내가 그런 괴물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주성은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아버지가 은밀하게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을 직접 찾아내기로 한 것이다. 주성은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서재의 금고와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주성은 아버지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둔 정황을 포착했다. 주성은 밤을 새워 아버지가 호주 법인 명의로 빼돌린 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확보했고 이를 상우 삼촌에게 넘겼다. 엄마, 이건 제가 드리는 속죄의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절대로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게요. 주성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기태의 면전에서 선언했다. 아버지, 아니 한기태 씨. 당신은 오늘부로 아들도 잃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돈, 제가 다 찾아서 엄마 드렸어요. 이제 혼자서 그 추악한 욕심과 함께 썩어가세요. 주성의 눈물 섞인 일갈은 기태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 되었다. 이혼 도장을 찍고 6개월 뒤 하연은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50억이라는 돈보다 그녀를 설레게 한 것은 이하연이라는 세 글자였다. 그녀는 파리 육구 센강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하연은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갤러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운의 벨레 SOI 알량음이 네스트 세이팟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그렇죠. 마침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은발이 섞인 짧은 머리에 감청색 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복원 건축가이자 아마추어 화가인 피에르였다. 피에르는 하연이 손에 쥐고 있던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당신의 그림에는 슬픔과 자유가 공존하는군요. 마치 이제 막 감옥을 탈출한 새의 날갯짓 같아요. 피에르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그는 하연을 누군가의 아내나 나이든 동양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하연이 4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읽어냈다. 하연, 당신의 손등에 새겨진 이 굵은 마디들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을 지켜왔는지를 말해주는 훈장입니다. 파리의 어떤 조각상보다도 숭고합니다. 피에르의 진심 어린 찬사에 하연은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피에르와 하연은 모네의 정원이 있는 지베르니로 여행을 떠났다. 수련이 가득한 연못가에서 피에르는 하연의 손을 잡았다. 하연, 당신의 6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만의 색깔을 찾았어요. 피에르는 하연에게 파리 국립미술학교의 단기 코스를 추천했고, 하연은 그곳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어두운 무채색에서 파리의 햇살을 닮은 찬란한 금색과 청색으로 변해갔다. 1년 뒤, 하연은 서울 인사동의 유명 갤러리에서 귀국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의 제목은 여는 호라살과로 다시 피는 꽃, 이하연 닿는 호라살과로 별표이었다. 전시회장 한복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유화가 걸려 있었다. 니케의 날개는 하연의 굽은 마디손을 닮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피에르는 전시회를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는 하연의 곁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연, 당신이 바로 나의 니케입니다. 같은 시간,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기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TV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40년 만에 화가로 데뷔해 파리 화단을 놀라게 한 이하연 작가에 대한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 하연은 파리의 햇살을 머금은 듯 우아하고 당당했다. 그녀의 곁에는 멋진 외국인 남자가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마침표. 기태는 손을 뻗어 TV 화면을 만지려 했지만 힘없는 손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이제 투석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에 소송비와 은서에게 뜯긴 돈으로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가 버린 것은 낡은 아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빛이었다. 하연의 비상은 이제 그가 닿을 수 없는 높은 하늘 위에서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